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박수정입니다. 신체인 여러분, 좀 봄이 온 것 같죠? 한 주 동안 이 봄꽃 구경은 좀 하셨습니까? 이 거리 곳곳을 물들인 봄꽃 덕분에 완연한 봄이구나 싶은데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아직 옷깃을 여미게 되기도 합니다. 출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변덕스러운 봄 날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이 3월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4월에는 은행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난해한 투자 환경 속에서 내 계좌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게 만들 이 투자 전략이 무엇일지 세 분의 금융 전문 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뱅크데믹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조어인데요. 이게 콩글리시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영어로도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은행 위기의 공포가 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진다 이런 뜻인데요.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바람에 UBS의 유동성 지원을 승인하고 또 미국 SVB도 이 퍼스트 시즌 은행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단 끈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이치뱅크와 찰스 슈왑의 위기설이 갑자기 또 불거지기도 했죠. 세 분의 꾼들께서 이 SVB로부터 시작된 은행 위기, 과도한 우려인가? 아니면 이제 진정 국면 들어섰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되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은행 위기라는 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닙니다. 네. 특히 뱅크런까지 일어났다라고 보면 굉장히 큰 변수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위기가 실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심리적 불안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게 확산 국면에 있는 거냐 아니면 끝나가는 국면인 걸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이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촉발됐던 위기 자체는 네. 일단은 전환점을 돌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시장에서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과잉 긴축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 즉 네. 긴축을 강하게 하게 되면, 즉 금리를 올리게 되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채권이 사실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런 어떤 손실을 보게 되는 약점을 사실 투기 세력이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SVB뱅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안전한 미국 국채는 들고 있었지만 이게 만기까지 들고 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갑자기 예금이 인출됐을 경우 네. 사실 손실을 보면서 팔 수 없는 구조를 알고 저는 투기 세력이 덤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문제는 안전자산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SNS, 흔히 얘기하는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많은 SNS를 통해서 이게 무작위로 우리가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이 된 거죠. 네. 예, 이게 또 새롭게 발생한 어떤 위기의 전형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과 관련해서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금 인출이 빠르게 되는 최근에 SNS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투자자들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사실인 거냐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위기의 전형에 따라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는 어쨌든 제일 문제가 뱅크런이었었고 두 번째는 뱅크런을 예금으로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예금을 보장해서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또 위험할 수 있으니 다른 은행으로 예금이 인출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SVB뱅크가 인수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다른 데 인수됨으로써 안전해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위기가 여전히 잔존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위기가 확산되는 국면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위기는 더 완화가 될 것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시장도 이런 점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했던 것은 정책의 대응 강도, 속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점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한 은행, 지방은행, 중소은행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2008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책이 나온 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2007년 3월에 파산되었던 은행 그 뒤에도 시장은 잘 흘러갔고 증시 흐름들은 굉장히 견조하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괜찮아. 금융 시스템은 안 망해.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위기를 키워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실리콘밸리뱅크가 영업 중단을 선언하자마자 3일 뒤에 바로 연준에서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섰거든요. 물론 위기가 있다면은 여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준과 중앙은행 그리고 스위스 각국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 위기가 확산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악화되는 상황들을 좀 막아주는 뚝은 만들어놨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라든지 최근 나오는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위기설이 있긴 하지만 위기설의 실체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진 건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한 심리들이 좀 수건 돌리기 양상 같은 그런 지목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불안감들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여지는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이게 금융위기 때처럼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창훈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면 그때는 크레딧 리스크였잖아요. 네. 말하자면 들고 있던 서브프라임 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신용 이런 부분들이 네. 문제가 생기면서 신용 위기로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확산이 됐던 거고 현재는 보면은 이번에 뭐 망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크레딧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크레딧 크런치 이슈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산과 부채의 기간 미스매칭 이슈가 컸잖아요. 네. 왜냐하면 부채는 단기인데 말하자면 예금은 단기인데 들고 있는 자산은 기간이 긴 것들 이런 기간의 불일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건설사 뭐 PE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네. ABCP 이런 문제들도 보면 다 자산과 부채 간의 기간의 불일치의 문제거든요. 네. 그럼 이게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돌아가지 않을 때는 들고 있는 자산은 장기니까 그렇지만 돈은 달라고 하면은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뱅크런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2008년도의 금융위기의 경험들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대처하잖아요. 이게 네. 만약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간의 미스매치 플러스 레퓨테이션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디지털화돼 갖고 무지하게 자금의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불안감, 레퓨테이션 문제가 생기면 뭐 그게 위기로 발전하니까 네. 그런 것들 잘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은 좀 넘어갔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럼 이게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미국의 뭐 지방에 있는 은행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들은 결국은 부동산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빌딩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크레딧 리스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사,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런 것들도 네. 일단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게 해결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들고 있는 지금 뭐 부동산 PF나 이런 문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 진행하고 있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뉴스 같은 거 보면 미국의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아직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면 일단은 위기는 넘어가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이경민 팀장이 보여준 그 표에 보니까 2008년 4월에 워렌 버핏마저도 네, 이제 위기 끝났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한 5개월 뒤에 네. 리만 사태가 터져버렸단 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워렌 버핏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앞으로 이 금융 사태가 슬로우 모션 사태가 될 것인지 또 상업용 부동산이 터질 건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방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2008년 위기는 부동산이었고 네. 이번 위기는 채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미국 국채 채권.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조금 유동성의 그 속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자산의 상각이 이루어지면서 예금이 인출이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우리 이창훈 교수님께서 상업부동산 말씀을 주셨으니까 상업부동산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연준도 지금 산업부동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어떤 뭐 대응책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의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심리, 센티먼트를 조금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테니까 뭐 그런 얘기를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런 거를 만약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얘기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이제 커머셜 빌딩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CBD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서울로 치면 시청이나 뭐 여의도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 상업용 빌딩, 강남역 근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 공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그런 데 연결돼 있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저도 이제 공무원 연금에 제가 CIO로 있을 때 네. 투자하면은 제일 편안한 거는 장기 임차가 있는 중심 지역에 있는 상업용 빌딩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저 외곽에서 새로 개발해서 밸류 애디드 할 수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이 꽤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너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런 건물은 처음에 배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개발 기간 동안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0이 들어간다고 하면 펀딩을 110을 해요. 그래서 펀딩한 돈으로 그 다음 해부터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래야 네.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부동산 뭐 예를 들면 상업용 빌딩이나 뭐가 됐든 간에 들어가면은 그걸 이제 트렌치를 짜서 들어가거든요. 네. 맨 밑에 에쿼티 포션이 있고 중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메자닌이라고 하죠. 네. 뭐 후순위채 같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시니어 본드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나 아니면 시니어 론. 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는 워낙 그 당시에 말하자면 부동산에 우리 이제 캡 레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자본 환원율. 캡 레이트가 뭐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 시니어 론이나 뭐 이런 걸 박아갖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금리를 한 6% 이렇게 맞춰갖고 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돼서 돌아왔을 때 과거에는 1, 2%의 펀딩이 되던 것들이 이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 할래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둔촌주공 작년에 들어갈 때 단기에 급하니까 12%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 부동산 관련된 이 투자가 수익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찰스 슈왑 이야기를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찰스 슈왑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금 우리 이창 교수님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제2금융권과 저축대부업 이분들은 다른 5대 시중은행과 달리 시장이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서 이거를 투자할 장소가 부동산 PF가 제일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법률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평가는 100인데 일단 110을 줘서 여기서 유동성을 좀 돌게 해줘서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근데 이게 관례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2은행 그다음에 뭐 마을금고 이런 은행권에서 지금 상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된 부분의 부실화 가능성을 PF 대출 부실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굉장히 위기가 많이 고조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리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하는 친구랑도 많이 얘기를 했을 때가 굉장히 불안하다. 네. 부채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불안하고 그 친구가 다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해줬던 거는 경험이 있다. 2013년, 14년, 15년에 중국 부채 리스크 매년 얘기했었다. 근데 지금까지 안 터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터질 거니까 이때까지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들은 그런 위험 요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 당국도 은행 당국도 그리고 금융기관도 하다못해 저희 대신저축은행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뭔가 사태가 벌어져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한 번 고비가 지난 뒤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번에도 극복했는데 이번에도 괜찮아라고 안심할 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내년에는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중립금리로 가겠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은 어떻게든 이렇게 수면 아래로 다소 가라앉힐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네. 또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많은 투자자들, 많은 당국자들이 조금은 안심할 때 이게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고 뭔가의 균열이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엽 이사님. 두 가지 다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미국은 개인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지부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미국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했었을 때 변동금리가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3%만 변동금리였고 97%가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덜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한 네. 팩트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 소지가 굉장히 큰데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 미국의 은행들의 위기가 다 불거져서 이 친구들이 위험해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67%가 이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해 줬기 때문에 네. 중소형 은행들이 위험해지면 내 거 이제 대출 내놓으세요라고 대출 환수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위험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CMBS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파생 상품이죠. 이것 중에서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넌 에이전시 상품이 있는데 네. 이게 한 2,6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네. 이게 이제 3년에 걸쳐서 만기가 들어오는데 올해 850억 달러 정도, 내년에 95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처음 발행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말쯤을 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은 저렇게 뻣뻣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금리는 덜 올릴 거고, 그다음에 올해 잘하면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비추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모기지 금리도 같이 끌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위기가 현실화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미국의 연체율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10%가 다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3.1% 정도의 연체율이는 거니까 사실 연체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차원 발행해야 되는 규모가 나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누가 보더라도 연준이 현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를 올리게 되고, 또 그래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연체율이 발생을 하고, 또는 우리가 알겠던 중소형 은행들이 정말 파산을 해서 대출 회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다르죠.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는 보다 위험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아시다시피 당국에서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있는지. 이걸 사실 저희는 레고랜드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 위기가 확 불거지면서 감독 당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마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 골마서 터질 수 있는 몇 개는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량한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앞서 말씀드렸처럼 일부 훼손은 가능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 위기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선엽 이사께서 또 이창훈 교수님, 이경민 팀장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위기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큰 위기, 리만 사태의 뭐 부도라든지 다른 저축 대부업체 사건 같은 80년대 초반의 SNL 사태죠. 그런 사태까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반적인 말씀인데 이거 아마 파월 의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일부 사람이 금리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가 코트입니다. 인용입니다. 점도표를 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점도표를 봤습니다.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올해 인하할까 그대로 갈까 한 번은 더 올릴까 이거는 뭐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교수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 할 것 같아요. 컨틴전트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연내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왔다. 네.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는 거가 어떤 시그널링이 될 거냐? 그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웬만하면 금리를 안 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도 안 주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명확하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만약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 앞에 뭔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디펜던트한 상황이지 네. 지금 딱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웬만하면 금리를 안 내리고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금 이창훈 교수님 말씀 주신 방금 저 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금리 하는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금리가 지금 1.5%포인트 차이가 나요. 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대부분 1.25가 되면 이게 끝이다 이렇게 보는데 1.5까지 났는데 4월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선엽? 이사님. 이번에 그 위기를 감안했을 때 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한은 총재도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미국 상황을 놓고 이게 안개 속에서 뭔가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의미 속에는 일단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한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걸 얘기를 네. 하신 거죠. 지금 우리 부동산 PF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를 신경 쓸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이제 미국도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올릴지 알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많으면 한번 점도 편상으로 볼 때 아니면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어떤 염두에 두고 뭔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서 궤를 맞추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부동산 PF 또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될 수 있지 않도록 현실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더 올리면 그만큼 위기는 더 커지는 거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연준은 우리한테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연준이 이번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 금융 스트레스가 이 금융 불안이 금리 인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즉 이게 왜 그러는지는 아시겠지만 중소형은행들이 이제 대출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겠죠. 깐깐하게 하죠. 그래서 이전보다 이제 돈을 풀어주거나 이런 염려들이 줄어들다 보니 그럼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2번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미 점도표 이상의 금리 인상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더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원래 한은 총재께서도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미국의 금리는 5.15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이미 그게 달성됐다라고 보고 그런 차이를 감안한다라면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일단 국내 시장의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이사님 만약에 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일단은 뭐 이선엽 이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예.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예. 내부 사정을 더 봐야 된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 중에 60% 이상이 변동금리거든요. 네. 임기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이 너무 커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 또는 네. 불안감이 클 때 시장이 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만약에 미국하고 한국 금리 역전이 돼서 그 폭이 커져서 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금리, 그러니까 한국 금리가 더 높을 때는 돈이 들어왔어야 되죠.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 1월, 2월 달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8조를 샀습니다. 그것만 봐도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더 커진다라고 해서 돈이 무조건 빠져나가고 큰일 나는 일은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보다는 한국 경제, 국내 경제를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신경 써보죠. 네.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증시가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SBB 은행 사태라든지 금리 인상 여부, 인하 여부를 쭉 말씀드렸다는 게 우리 증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측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체킹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올릴 게 아니라 부동산 생각하면 내릴 수도 있는 우리 독자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1, 2월 사이에 8조 달러를 갖고 들어왔다. 8조 원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증시는 활활 불타 올라야 되는데 왜 2,500을 못 뚫고 있습니까? 일단은 뚫고 올라갈 만한 실질적인 동력이 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이제 끝이다. 네.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런 기대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2월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노 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기는 괜찮다.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금리 인하를 과격하게 기대한 거는 금융권의 불안 때문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불안이 완화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스매치죠. 네. 이 미스매치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조합들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본다면 네. 추가 반등 시도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2,500, 2,600, 2,700을 가는 흐름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기대감이 얼만큼 녹아 있나를 보려면은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네. 12개월 선행 PER이 13배를 넘었습니다. 13배라고 한다면은 2007년 7월, 네. 2020년 8월, 그리고 2021년 1월 세 번밖에 없거든요. 13배를 넘어서려고 했던 적이. 근데 이 중에 2007년 7월과 2020년 8월에는 단기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래 거쳤습니다. 네. 2021년 1월에만 급반등을 하면서 14배, 15배 근처까지 갖다 꺾여버리는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려면 PR이 13배, 14배, 15배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저는 1,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레벨업 되긴 어렵다.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레벨 다운되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익 전망도 여전히 반도체를 비롯한 업종 전반적인 이익 하향 조정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 네. 일단은 저는 4월 중순 지나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아웃타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도표에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12개월 선행 그 PER을 보면 네. 코스피를 제대로 끌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PER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니는 올라가라 나는 모르겠다. 잠시 좀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죠. 이익 전망치가 200을 넘어섰던 적들이 언젠지가 모를 정도인데 지금은 18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익 네. 전망이 12개월 선행 EPS가 그게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뭐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네. 향후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올라오곤 있는데 네. 23년 전망뿐만 아니라 24년 전망까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익의 바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자신하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익이 아직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이게 결국은 SBB 은행에 네.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네, 기업들이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월급 줘야 되고 운영비 내야 되니까 돈 찾으려다가 네. 자산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다 이래 된 건데 저희들 가운데 교수님
자수하십시오. 태조 이방원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방산 잘 봐라 하신 분이 네,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 반도체, 배터리 외에 뭐 지금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있나 이 생각이 들면 이 두 개 주는 기업 실적도 좋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치고 나가는 코스피의 기관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태조 이방원 말씀하십니까? 제가 있었고요. 예. 이게 뭐 국사와 관련 단체에서 항의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렇게 경제하고 시장이 달리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경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변화를 더 크게 반영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일정 부분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아니면 전 세계 각국은 경제 체질에 대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IRA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유럽에서 나온 핵심 원자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경제의 균형을 가져가려는 의무를 보이고 있고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2차 전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관련 기업들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해서 또 인프라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지금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경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은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시크리컬 흔히 얘기하면 뭐 철강 우리가 알고는 화학 이런 기업들이 잘 많이 못 올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체질 변화 또는 유럽의 경기 체질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은 활발하게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을 펼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 이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자꾸 경제만 놓고 보고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만 따지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수익률 게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체질 변화를 시도했을 때가 아시겠지만 언제였냐면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1970, 80년대 흔히 얘기해서 폴 볼커 의장이 정말 금리를 굉장히 크게 올렸었을 때 미국이 그 당시엔 제조업 중심이었었고 제조업 중심이었던 경제가 정말 많이 망가졌죠. 또 일본이란 도전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는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폈지만 궁극적으로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이 미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그 당시에 미국이 GDP 대비 제조업이 30%였는데 지금 1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올랐고요. 그럼 지금도 그런 경제 체질 변화했을 때 이런 관련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시장의 PER이라든가 미국의 경제 이런 것과 관련해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우리가 많이 이런 어떤 경제 전망을 하면서 너무 미국만 바라봅니다. 이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건 맞지만 이 관련 어떤 그 지금 이제 저희 팀장님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에 가 계시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데이터가 너무 다르다. 데이터는 네.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올해는 아마도 경제에 비해서는 주식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디서 모멘텀이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진 않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나도 낮게 내려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일부 화학업 정도도 그럴 거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쌀 수가 있어? 라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제자리를 어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큰 시장의 밸류에이션만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이 있습니다. 대목에서 우리 이창 교수님이 네, 네. 연금 관리를 하셨을 때 회사에 찾아오셔서 이선엽 이사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 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찾아라 종목이 있냐 없냐 봐라 하시겠습니까? 이선엽 팀장 이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야 앞으로 조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연금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제가 이제 연금은 뭐 하나의 가정을 제가 했어요. 예, 연금은 자산 배분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타이밍을 하는 데가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거 실적 장세가 아니거든요. 이거 유동성 장세거든요. 보면 네. 왜냐하면 실적은 안 좋은데 테마를 갖고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주식이 활발하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거꾸로 보면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유동성이 풀린 거죠. 네. 유동성을 계속 줄이다가 최근에 보면은
페드가 오히려 유동성을 풀었고 유럽도 유동성을 풀었고 네. 거꾸로 우리가 돌아보시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게 작년 9월, 10월이잖아요. 네.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드라이빙 팩터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유동성이고 하나는 실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저는 장이 이렇게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계속 그럴 거냐?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 연준은 또 본연의 위치로 갈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뭐 미국의 연준 대차대표에 보면은 네. 또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연준이 예측하기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예측했는데 1분기가 3%인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거꾸로 얘기하면 하반기에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월 달까지는 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유동성도 풀려 있고 미국 경제가 1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국은 또 실적 시즌 하면 또 자기네들끼리 또 한번 쇼를 하잖아요. 네. 기대치는 낮춰놓고 네. 아 기대치보다는 더 좋게 나왔어. 이렇게 해서 늘 실적 시즌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그 타임 지나고 나면 다시 연준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거고 그럼 지금과 같이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이게 약세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종목은 한 달 사이에 2~3 배씩 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한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여기서 뭐 젊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창훈 저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게 자, 예, 이경민 팀장님께 배터리 네. 에코프로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최근에 다른 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반도체가 조금씩 움직이기 네. 시작을 해요. 근데 에코프로 삼형제를 따라가는 추동력, 유동성 장세입니까? 첫 번째 질문. 유동성 장세입니까? 실적 장세로 지금 에코프로 삼형제는 움직입니까?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어느 쪽에 하나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 불꽃은 버블입니까? 버블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은 순환매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한쪽의 테마가 불을 뿜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 네. 집중이 되면서 좀 과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따라가서 해야 되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씩 조심해야 되냐 네. 전 조심해야 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점은 아마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아무리 좋고 네. 아무리 업황이 좋은 종목이다, 업종이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 실적과의 괴리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랑 얘기했을 때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종목 내에서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들은 몇 개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몇몇 종목들은 실적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과한 상승을 보였던 업종과 그렇지 못했던 업종, 실적과의 괴리가 큰 업종과 아직까지 실적과의 괴리가 크지 않은 업종들의 옥석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최근 반도체는 왜 움직이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못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보다 더 좋았거든요. 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4월 7일 날 삼성제야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4월 말에 나오는 이제 실질적인 컨퍼런스에서 다음 분기 그리고 올해 전망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순환매 장세 안에서 최근 2차 전지가 종목별로는 급등을 하지만 좀 멈춰 있는 듯 하니까 그 유동성이 또다시 다른 쪽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모멘텀이 반도체 쪽에서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보고 둘 중에 뭘 살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반도체가 지금은 시점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면은 아직까지 안 오른 뭐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왜 이렇게 싸지?라고 한 종목들 중에서는 툭툭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시고 길목 지키기 하시는 게 네. 단기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게 낫습니까? 실적 장세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까? 유동성 장세를 보는 게 맞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매크로랑 이렇게 시장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적 장세가 편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네.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근데 겁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사님처럼 이렇게 종목을 잘 피킹하시는 분들이 정말 빛을 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순환매 대응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2차 전지 독보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섹터애널리스트 분도 그렇고 조금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방송이나 언론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소신껏 네. 또 공부하신 대로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수익을 몇 조 원치 받았다. 네. 라고만 이야기하지 순수익이 얼마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히 따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PER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스탁 그 인덱스하고의 차이가 네. 괴리가 나는 게 조금은 저는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에코프로 도표를 보셨지만 하루의 가격 변동치가 오늘만 제가 유심히 봤는데 한 3만 원, 4만 원이 50만 원짜리 주식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10%까지 이렇게 주가가 변동을 하루에 일으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공매도 세력이 붙었고 또 일반 개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해서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네. 말씀 중에 유동성 장세에서 픽을 잘한다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러셨어요. 네. 예, 그 태조 이방원을 만드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선혁 이사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2차 전지도 되게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게 있다라면 이전에 이제 완성품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옛날에 일본처럼 네.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글로벌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분명히 이번에 IRA법을 통해서 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뭔가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라고 본다라면 사실 뭐 짧은 시기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기업들 중심에서는 저는 여전히 괜찮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반도체도 저는 현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우리 뭐 두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 하반기에 연준이 이렇게 되면 뭐 미국 경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반도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하고 사이클이 너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는 반도체 자체가 경기 사이클에 무관하지 않게 움직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 너무 과도하게 서버 투자가 됐었던 게 미리 선제적으로 망가지다 보니까 지금 이미 마이크론, 하이닉스부터 해서 전부 다 감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경기가 안 좋아도 무너질 게 더 없어요. 이미 감산이 크게 됐고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감산을 하면요. 얘네들이 다시 이 장치를 재가동하는데 8개월 이상이 걸려요. 도와준다고 그래도 가동을 못 하거든요. 현 상황에서 지금 뭐 GPT를 비롯해서 새로운 수요도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만큼 우리 시장이 그렇게 빠질 거냐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네. 이런 어떤 그 시계열도 저는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오히려 저는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들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우상향하는 이런 거 관련 기업들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 후공정 투자도 해야 되고 많이 그러니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매매를 하면 네.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30초 증문즉답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가 여전히 이 중요한 우리의 자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만약에 예라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선택을 무조건 담아야 됩니까? 요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민 팀장님부터. 저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다. 싶습니다. 네. 30초인데 10초 만에 예, 이선혁 이사님. 저도 이제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선진국도 보셨겠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자산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전 그때마다 시장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여전히 좋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는 빼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도 저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어떤 유통기업 이렇게 특정 기업을 여쭤보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좀. 알겠습니다. 이창훈 교수님. 네, 뭐 주식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시장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결국은 주주로서의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면 자기가 부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와 함께 가는 건데 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주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저는 이제 개별적인 뭐 섹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성장하는 섹터가 좋다. 성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 나스닥과 뭐 S&P 500, 다우 이렇게 보면 네. 나스닥이 한 S&P 500이나 다우보다 한 2배 더 오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늘 비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혁신, 새로운 성장, 우리 삶의 새로운 효용 가치 이런 걸 가져오는 그쪽에 서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성장 섹터가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고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네. 하는 비즈니스가 그냥 이 안에서만 하는 비즈니스냐 아니면 이게 세계에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막 폭발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 많이 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뭐 2차 전지 지금은 단기 과열이죠. 지금 쫓아가면 물릴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것도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오면 분명한 성장 섹터고 반도체 지금은 안 좋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이건 시클리컬이니까 또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 자동차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뭐 BTS나 블랙핑크를 보면 네. 엄청난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굉장히 죽을 쓰고 있지만 플랫폼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함께 가야 되는 그렇죠.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좋은 타이밍에 네. 비싸지 않게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어떤 그 기획사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식의 허브 시장이 하나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전 말씀 중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미국과 유럽 경제 위기, 금융시장 위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금리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만약에 우리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될 거냐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우리 이선엽 이사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제가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 반대는 또 반대 방향이겠죠. 이 중국의 리오프닝의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짧게 여쭤볼까요? 이창 교수님. 저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별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리오프닝을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세계화거든요. 세계화. WTO 체제 하에서. 네. 근데 그 체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이 견제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와 함께 갈 때만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국이 독재로 가기 때문에 별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네.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실리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척을 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은 약간 척을 지잖아요. 네. 과연 우리한테 그 반사이익이 있을까 해서 뭐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 옛날만큼 분명히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게 네. 한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수출 비중에서 30%가 넘을 정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니까 19% 정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여는 이전보다 적긴 하지만 이틀 전에 나왔던 IMF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중국의 경제가 회복됐었을 때 어쨌든 전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고 뭐 3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뭐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나마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보다는 긍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저도 이제 중국을 150번 넘게 갔다 왔던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항상 굉장히 변화가 되게 빨랐습니다. 이제 3년 이상이 지났고 분명히 제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변화는 사실 전체적인 지수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 중국과의 어떤 갈등 아니면 중국에 있는 무역 형태가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물건을 만들 때 우리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중국의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간단하죠.
결국 중국도 부동산이 살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가전제품도 바꾸고 IT 제품을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저는 그래도 종목별로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이경민 네. 팀장님. 저는 중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 중국 하면은 소비, 소프트 소비죠. 화장품, 의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중국 하면 원자재 수요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국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국가로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 올해 1월, 2월 달에 영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이탈리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했던 중심 중에 하나는 명품 브랜드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또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화장품, 한국 화장품 쓰고 샴푸 쓰고 그랬던 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소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국을 본다면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반도체하고 무선통신기기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게 된다면 아마 그쪽에서의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창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관계.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좀 풀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풀려 나간다면 저는 이번에는 IT 쪽에서 조금은 플러스 요인이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알리바바를 6개 계열사로 분사를 시키고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키웠는데 이제 중국은 이 서로 분사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 들어갔구나.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주변 국가들에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 거의 뭐 1분씩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4월 이후의 경기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오고 막 할 겁니다. 4월 이후 경기는 어떨까 이거 한번 말씀 주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내가 재산 어떻게 지키란 말이냐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조언 제가 간단히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네. 팀장님부터. 저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치가 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4월 달에는 순환 배당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2,600, 2,700 지수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지수 베팅은 좀 최대한 자제하되 종목 순환 배당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유통이나 이런 쪽도 괜찮겠지만 올해 내내 오르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이쪽들 한번 쳐다보신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대응보다는 좀 순환매 대응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를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예. 2009년에서 2015년까지 네.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피였었습니다. 박스권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았죠. 예. 그러면 지수가 박스였었으니까 수익이 안 나느냐 생각을 하면 이 당시에 중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질이 변화되는 시기, 산업화에서 소비화로 바뀌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은 20배씩 올라댔습니다. 반면 기존에 있던 산업화 관련주들은 마이너스 80%까지 빠지기도 했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자기네들의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경제가 좋다 안 좋다를 볼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진 이 산업의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수는 별로 안 올 수 있다는 게 저도 이경민 팀장님하고 상담원 기회를 같이 하지만 이 안에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1, 2월 달에 보셨죠? 지수 많이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근데 수백 %씩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기회가 많아지는 게 올해 시장이라고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단순히 경기만 볼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은 산업 간의 큰 변화도 같이 보시는 게 투자 해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창훈 교수님. 네, 뭐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는 늘 낙관론자가 이기거든요. 낙관론자가 늘 돈을 벌어요. 네. 왜냐하면 버티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은 꼭 그 펀더멘탈만 봐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팩트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경제 펀더멘탈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많이 올라가면 위험 관리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 세 분 꾼들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내 증시가 이 4월부터 좀 이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담지 말고 이 봄처럼 화사하고 이 붉게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의도 봄꽃 축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각지의 이 봄날 축제들이 4년 만에 정상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꽃의 기운도 받으실 겸 이 꽃구경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